점잖은 선비 이진사가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이진사를 들뜨게 만든 것은 부인이 친정 쪽에서 데리고 온 여종 17살 꽃분이다. 잘록한 개미허리에 탱탱한 몸매의 꽃분이를 보자 이진사는 그만 얼이 빠졌다. 평생 기생집 출입 한 번 하지 않고 넉넉한 살림에도 첩 한 번 들인 적 없는 이진사가 때늦게 꽃분이를 보고 나서 상사병이 난 것이다. 밤마다 꽃분이가 물주전자를 들고 와 이부자리를 펴줄 때면 이진사는 동전 몇 잎을 꽃분이 손에 쥐어주고 손목을 만져보는 게 고작이지 마누라 눈을 피해 그 이상 진척은 이뤄질 수 없었다. 어느 날 급한 연락이 왔다. 장모가 병이 깊어 딸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마누라가 부랴부랴 길 떠날 채비를 하며 꽃분이에게 진사얼은 제때 진지 차려드리고 마누라가 친정에 가고 나자 이진사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웬걸 대문 나선 지 두어 숨도 되기 전에 마누라가 다시 돌아와 여보, 당신 새끼는 앞집 순덕어미가 차려주기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꽃분아, 너도 가자. 이참에 고향집 한번 들려야지. 마누라가 꽃분이를 데리고 떠난 후 대낮부터 약주를 퍼마시다가 번개처럼 떠오르는 게 있어 벌떡 일어나 단걸음에 달려간 곳은 단골이원 영생원이다. 허위원이 두 눈을 크게 뜨고 이진사를 맞았다. 술에 불그레해진 이진사에게 허위원이 수염을 쓰다듬으며 아니 진사얼은 집에 누가 급하니라도. 이진사는 털썩 주저앉으며 허위원의 두 손을 잡고 나 좀 살려주시오. 허위원은 이진사로부터 장황하게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 참 일이 맹랑하게 되었네. 잘못되는 날에는 악소문이 돌아 영생원은 문을 닫아야 하오. 이진사는 바짝 다가앉아 잘못될 리가 없소이다. 일이 뜻대로 풀려 소원 성취하면 위원님께 크게 보답하겠습니다. 찝찝하지만 허위원은 내락을 했다. 이진사 부인이 꽃분이를 데리고 돌아온 날 밤 이진사가 피를 토하고 쓰러졌다. 피는 물론 낮에 구해놓았던 소피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이진사는 눈이 뒤집혀져 사지를 비틀고 이진사 부인은 안절부절할 때 꽃분이가 한 걸음에 달려가 허위원을 모셔왔다. 이진사를 진맥한 허위원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오늘 밤을 못 넘기겠소이다. 부인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이진사 부인은 이진사를 안고 대성통곡하다가 위원님 무슨 수가 없겠습니까? 허위원은 쩝쩝 입맛을 다시더니 신락 같은 희망은 이 약을 먹고 단전에 기를 불어넣는 건데 이진사 온몸에 기가 다 빠졌소이다. 이진사 부인이 기를 어떻게 불어넣습니까? 허위원은 천장을 보고 한숨을 토하며 그것도 부질없는 짓이여. 효과가 있을지 확신도 안 서는 데다 이 밤중에 기가 넘치는 생판 처녀를 어디서 구하며 구한다 해도 그 처녀가 응할지도 모르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이진사 부인이 벌떡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다가 말고 후다닥 들어와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꽃분이가 있잖아요. 꽃분이가 어리둥절해서 들어와 앉아있는데 이진사 부인은 허위원에게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해봅시다. 수천여의 단전을 죽어가는 사람의 단전에 맞대면 기가 옮겨가는데 허위원이 다 죽어가는 이진사의 입을 벌리고 음양구분한 12알을 먹였다. 허위원과 이진사 부인은 안방에서 초조하게 기다렸다. 동짓달 기나긴 밤 이진사와 꽃분이는 옷을 벗고 단전을 맞대고 단전 아래 옥문에서는 약물을 만나 음과 양이 서로 꽉 물었다. 동창이 밝았을 때 꽃분이가 낯을 붉히며 나와 진사어른이 살았습니다. 부인은 달려들어가 이진사를 잡고 엉엉 울었다. 허위원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데 며칠 후 저녁 나절 이진사가 영생원을 찾아갔다. 주막집에 가서 두 사람은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보름이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크게 보답하겠다던 이진사에게서 아무 소식이 없자 허위원은 이진사 집 사랑방에 찾아갔다. 일이 성사되었으니 이진사왈 제가 술을 거하게 받아들였잖아요. 주막집에서. 허위원이 이를 갈았지만 소문을 낼 수는 없는 노릇. 그 일이 알려지면 이진사는 얼굴에 먹칠만 하면 되지만 영생원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 허위원이 사랑방을 나서며 이진사, 그날 밤에 먹은 환약이 무엇인지 아시오?
음양구분한 말이요. 개똥으로 만들었소. 이진사는 우회, 저녁 먹은 것을 다 토했다. 이진사에게 큰 병이 새로 들었다. 개똥뿐만 아니라 개만 봐도 토하는 것이다. 이진사 부인이 허위원을 찾아갔더니 허위원 왈, 그 병은 약이 없소이다. 딱 한 가지 약은 이 세상에 개라는 개는 모두 없애는 거요. 노찬봉을 사람들은 노세작이라고 부른다. 자그마한 키에 몸에는 군더더기 살이 없어 나이 50줄에 들어섰지만 날렵하기가 다람쥐다. 눈은 쏙 들어가고 광대뼈는 톡 튀어나온 깡마른 얼굴이지만 냄새 맡는 데는 삽살개 저리 가라다. 키보다 훨씬 높은 담도 손만 닿으면 훌쩍 뛰어넘는다. 사실 노세작의 장기는 몸뚱이에 있지 않고 머릿속에 있다. 그의 머리에서 쏟아지는 꾀는 나와도 끝이 없는 화수분이다. 항상 눈을 깔고 다니지만 뒤통수에도 눈이 달렸고 십리박 여인네 옷 벗는 소리도 들린다는 토끼귀를 가졌다. 문제는 그 빼어난 몸과 마음의 재주를 나쁜 쪽으로만 써먹는 데 있다. 세작이라는 별명도 그래서 얻었다. 노세작은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노는 차원이 달랐다. 또래들이 수박서리, 콩서리를 할 때 그는 흰염소 새끼를 싸게 사서 먹물을 칠해 다음 장날 흑염소 새끼로 둔갑시켜 비싸게 팔아치웠다. 나이를 먹으면서 그의 사술은 더욱더 세련돼 그가 눈독을 들이면 빠져나갈 길이 없다. 저작거리 주막집 노름판에서도 노세작은 현란한 속임수로 작은 판은 잃어주고 큰 판은 싹쓸이를 해버린다. 그렇게 돈을 잃은 덩치 큰 왈패 녀석 둘이 돈을 뺏으려고 완력으로 노세작을 덮쳤으나 벽과 천장을 날아다니는 노세작의 발차기에 순식간에 8팔자로 뻗어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사경 무렵 노름판에서 나온 노세작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만석군 부작원 참산의 담을 뛰어넘어 나오는 도둑을 멀찌감치서 보게 되었다. 노세작은 도둑을 잡아 권 참사에게 살해를 받는 하수짓을 하지 않았다.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뒤를 밟아 도둑의 집에 따라 들어가서는 단판을 짓고 도둑이 훔친 폐물 주머니의 반을 받아냈다. 며칠 후 그날 밤도 노름판에서 적당히 돈을 긁어내고 주모의 분냄새에 이끌려 주모를 이리저리 희롱하다가 눈썹 같은 금음달을 보며 집으로 가고 있었다. 노세작은 밤길을 갈 땐 언제나 담 밑으로 바짝 붙어가거나 길가 풀숲에 몸을 숨겨서 걷는다. 마침 장진산의 집 담을 따라 걸을 때였다. 담 안에서 여인네와 남정네 소리가 소근소근 들리더니 뒷담 쪽 문을 열고 남정네가 나와 둘이 번거리다가 빠른 걸음으로 싸늘한 새벽 공기를 갈랐다. 노세작은 순간적으로 간부를 따라가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다. 차림새가 워낙 남루해 우려낼 게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체만 쪽문 밖으로 내민 채 간부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던 장진사의 미망인이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할 때 잽싸게 문을 밀고 들어갔다. 너는 누구냐? 깜짝 놀란 미망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렇게 큰 소리칠 입장이 아닐 텐데요, 마님. 노세작이 배시시 웃으며 목소리를 깔았다. 마님이 얼른 금비녀를 뽑아 그에게 입막음으로 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내일 낮에 다시 오게. 양반의 천석군 부자인 장진사가 장가간 지 1년도 못 채우고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청산과부가 된 마님이다. 20년을 수절해 지난 단오날엔 사또로부터 연려상까지 받았다. 이런 처지를 잘 알고 있는 노세작은 금비녀 하나로는 어림도 없지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그 집을 나왔다. 이튿날 점심나절 느지막하게 일어난 노세작은 상투를 새로 틀고 갓을 쓰고 새 두루마기를 차려입은 뒤 염소 수염을 쓸어내리며 장진사 집으로 갔다. 뒷담 쪽문이 아니라 대문 앞에서 개 있느냐 큰 소리를 쳤다. 삐거덕 대문이 열리며 행랑아범이 고개를 내밀었다. 안방마님과 만나기로 약조가 있었느니라. 어험어험 어서 들어오시지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대문 안을 들어서자 기다리던 포졸들이 노세작을 번개처럼 포박했다. 사또까지 와서 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산천이 울리도록 고함쳤다. 지난밤 쪽문을 빠져나간 남루한 차림의 간부는 암행어사로 안방마님의 친정 막내동생이다. 천하의 노세작도 헛집을 때가 있었다. 어떤 한 무사가 훈련원에서 활쏘기를 익히고서 날이 저물어 돌아가는 길에 깨끗한 옷에 유순한 용모를 한 여자를 만났는데 모래사장 왼편에 서 있었다. 얼굴 가득 근심스런 낯빛을 하고 있어 마음이 동한 무사는 농담을 하였다. 날도 저물었는데 텅 빈 모래사장에 어떤 미녀께서 오랫동안 홀로 서 계실까. 여자가 즉시 얼굴빛을 고쳤는데 춘풍 어린 기운이 역력하였다. 마침내 교태로운 말로 대답하였다.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날은 저물고 길은 멀어 근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낭자께서 만약 길은 멀고 날이 저물어 근심하는 거라면야 함께 가주는 것이 뭐 어렵겠소. 저의 이름은 종랑이고 집이 남산 아래 남부동길 궁벽한 곳에 있습니다. 만약 어진 군자님께서 저를 천하고 더럽게 여기지 않으셔서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다면야 얼마나 큰 행운일는지요. 드디어 함께 손을 잡고 남부동 구석진 곳으로 가 그녀의 집으로 들어갔다. 거가대족의 집으로 길고 컸는데 난간밖 색한 집이 그 여자가 거처하는 곳이었다. 사방벽에는 그림이 붙어 있었으며 휘장, 발, 이부자리가 무척 화려하였다. 인하여 함께 앉았는데 실ong 위에는 자른 고기포와 맛있는 안주를 담은 조그마한 유기고리가 놓여 있었고 베개 오른쪽에는 맛 좋은 술이 가득한 흰 사기 항아리가 있었으며 그 곁에는 그림 그려진 술잔이 있었다. 서로 잔을 여러 번 주고받은 후 마침내 곡진한 정을 나눴다. 그런데 지극한 정을 나누었는데도 그녀의 몸은 물을 끼얹은 듯이 차가웠다. 시간이 지나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 까닭을 묻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밤을 무릅쓰고 먼 길을 왔기에 이 약한 몸이 아직 차가운 것입니다. 밤새 베개를 나란히 베고 누웠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깨어나자 몹시 갈증이 났다. 집으로 돌아가고자 집을 나섰는데 이웃집 아녀자가 물 깃는 것을 보고 물을 청하니 아녀자가 위아해하며 물었다. 낭군께서는 어찌 빈집에서 나오십니까? 종랑의 집에서 묵었지요. 그 집은 온 집안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시신들이 삶처럼 널려 있으며 종랑이 죽은 지도 이미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시신도 거두지 못하고 있지요. 저를 속이시는군요. 무사는 크게 놀라 다시 들어가 살펴보니 집안에 죽은 시신들이 종횡으로 널려 있었고 한 시신이 세 번째 방에 있었는데 그것이 곧 종랑이었다. 미처 다 먹지 않은 술과 안주가 시신의 곁에 여전히 있었다. 무사는 멍한 채 돌아와 말했다. 죽은 낭자가 시신이 거둬지지 않음을 필시 스스로 슬퍼하다가 내가 위기 많은 사람인 줄을 알고 나로 하여금 묻어주도록 하려 한 것이 틀림없을 거야. 마침내 관과 수레를 갖추어서 시신을 거두어 교회에 묻어주고 술과 안주를 성대하게 준비하여 제를 지내주고 돌아왔다. 그날 밤 꿈에 종랑이 나타나 감사하며 말했다. 더러운 몸을 버리시지 않고 마음과 힘을 있는 대로 다 써 저를 거두어 묻어주셨으니 어찌 명계에서 보답하지 않겠습니까? 낭군님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후에 과거에 급제하여 높은 관직에까지 올랐다. 홍찬봉은 세상 부러울 게 없는 천석군 부자다. 그러나 요즘 들어 걱정거리 하나가 생겼다. 일어서고 앉을 때 무릎이 시큰시큰하고 허리도 뻐근해서 요강 하나 들기도 수월치 않아 일어서다 말고 툭하면 엉거주춤 서있기 일수다. 소다리를 고아 먹는다. 흑염소탕을 먹는다. 겨우살이를 우려 마신다. 온갖 짓을 다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 별의별 처방을 다 받아도 백약이 무효이다. 홍찬봉의 시름은 기퍼만 같다. 내 나이 50도 안 되는데 벌써 굴신을 힘들어 하다니. 홍찬봉은 어느 날 탁발승의 방문을 받는다.
참봉어른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다면서요? 그렇소이다. 허허허,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승이 한 달 만에 완쾌시켜 드리리다. 홍찬봉의 귀가 솔깃해졌다. 이튿날 마당쇠가 지게에 홍찬봉의 옷까지 보따리를 지고 하인둘은 홍찬봉의 양팔을 부축해서 산 넘고 물 건너 탁발승의 조그만 암자에 다다랐다. 하인들은 내려가고 그날부터 홍찬봉은 탁발승의 처방대로 동자승이 지어주는 선식을 먹으며 하루에 10번 부처님께 절을 했다. 특별한 처방도 없었는데 보름도 지나지 않아 홍찬봉의 증세는 몰라보게 좋아져 하루에 60배를 하다가 300배를 하게 되었다. 한 달이 되자 부처님께 하루에 600배 절을 하고 산속의 토끼기를 훨훨 날듯이 쏘다녔다. 홍찬봉은 하산하며 탁발승에게 묵직하게 시주했다. 홍찬봉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씨암탉을 푹 고아 먹고 그날 밤 눈을 질끈 감고 뒤룩뒤룩 살이 찐 마누라 고쟁이를 벗겼다. 그렇게 입막음을 해놔야 첩들 집을 순회해도 잔소리가 없는 것이다. 이튿날은 첫째 첩 집에서 밤을 새웠다. 첫째 첩은 홍찬봉의 첩으로 20여 년째 살아 나이가 40이 넘었지만 정염은 대단해서 새벽닭이 울도록 흐느꼈다. 다음 날 홍찬봉의 발걸음은 둘째 첩 집으로 향했다. 28 둘째 첩은 방중술의 달인으로 홍찬봉의 혼을 쏙 빼놓았다. 그 다음 날 홍찬봉의 종착역은 16살 셋째 첩이다. 탱탱하고 매끈매끈한 셋째는 버선발로 홍찬봉에게 달려와 안기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저녁상을 물리자마자 촛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간 홍찬봉은 발가벗은 셋째의 뼈가 으스러져라 껴안았다. 홍찬봉의 무릎과 허리가 씻은 듯이 나았다는 소문을 듣고 고개 넘어 강골마을 오첨지와 강 건너 이초시도 탁발승을 찾아갔다. 한 달이 지나자 홍찬봉의 무릎은 또다시 시큰거리고 허리는 쑤셨다. 홍찬봉은 눈물을 머금고 또다시 탁발승의 암자로 올라갔다. 올라가는 길에 멀쩡하게 무릎이 나아 씩씩하게 하산하는 오첨지와 이초시를 만났다. 오첨지와 이초시도 천석군 부자로 첩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조실부모하고 장가도 못 간 채 약초 캐고 산삼도 찾아 산을 헤매는 두 형제는 앞집 수월댁을 누님이라 부른다. 노총각 둘이 사는 집이라고 수월댁은 김치다 반찬이다 수시로 갖다 주고 때때로 쌓여있는 빨래도 해주고 바느질도 해준다. 두 형제도 산삼이라도 캐서 한약방에 팔고 나면 경쟁적으로 밥가분이다 박물이다 옷감 등등을 사서 수월댁에게 보답했다. 지난해 가을 어느 날 동생은 산에 가고 형은 발목을 삐어 집에 들어 누워 있는데 수월댁이 죽을 써 들고 왔다. 발목을 주물러 주던 수월댁이 곁눈질을 하다가 깜짝 놀랐다. 형의 하초가 차양막을 치고 있었다. 인정 많은 수월댁은 나이 찬 총각이 기우는 용소숨 치는데 장가도 못 간 것이 측은해 베푸는 김에 육보씨를 하기로 했다. 산에 갔던 동생은 약재상에 가서 형을 위해 발목 부기가 빠지는 약을 사서 집으로 오다가 마당에서 걸음을 멈췄다. 수월댁의 합한 목소리가 문 밖까지 들려온 것이다. 일을 마친 수월댁이 옷을 추스려 입고 서둘러 집으로 가며 웃었다. 넘쳐서 그런지 토끼보다 더 빠르네. 한데 아쉬움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안방 문을 연 수월댁은 소스라쳐 놀랐다. 그 사이에 먼저 달려와 안방에 숨어들었던 동생이 수월댁을 쓰러뜨린 것이다. 그 후로 수월댁은 틈만 나면 뒷집 형제에게 번갈아 육보씨를 했다. 어느 늦은 봄날 마루 끝에 걸터 앉아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를 하염없이 바라보던 수월댁은 방으로 들어가 벌렁 드러누웠다. 저고리 속으로 고쟁이 속으로 벌레가 기어 다니는 것처럼 근질끔질했다. 그럴 때도 된 것이 노름꾼 남편이 멀리 원정투전 간지 열흘이 넘었고 뒷집 신만이 형제도 며칠째 보이지 않는 것이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든가. 뒷집 살인문 여는 소리에 봉창으로 내다봤더니
동생이 약초 망태를 메고 와 처마 밑에 던져놓고 곧바로 앞집으로 달려왔다. 누님 계시오. 더덕 좀 들어보시오. 둘은 기다렸다는 듯이 방문을 닫고 바지는 내리고 치마는 올렸다. 한창 뇌성병력이 치는데 누님 안에 계시오? 형의 목소리다. 형이 마루에 성큼 올라섰을 때 이럴 수가. 이번엔 노름꾼 남편이 삐거덕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 게 아닌가. 수월댁은 얼른 다듬이 방망이를 형에게 쥐어주고 그의 등을 떠밀었다. 우리 집에는 안 왔으니 다른 데 가서 찾아봐. 형은 다듬이 방망이를 든 채 황급히 대문 밖으로 나갔다. 남편이 안방에 들어와 앉자 뒤따라 들어온 수월댁은 다락을 열었다. 이제 나와. 형을 돌려보냈으니. 동생이 다락에서 나오자 수월댁은 손바닥으로 그의 등줄기를 때렸다. 무슨 짓을 했기에 형이 죽일 듯이 찾아다니나 그래. 사색이 된 동생이 안방에서 나가자 진짜 내막을 모르는 노름꾼 남편은 빙긋이 웃으며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